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핵심 장비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FA-50 전투기에 우선 장착되어 사천에서 비행시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논란이 있었던 KF-21 전투기와 FA-50 미사일 선정 및 운용에 대한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장착할 한국산 독침무기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KF-21 전투기 실전 배치용 기체가 생산됨에 따라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국산 미사일이 윤곽을 확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게재된 보고서에는 국산 미사일 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무기 획득 기간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경이로운 속도로 전투기는 물론 미사일 무기 체계까지 확립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수행해 나가는 이유는 자주국방을 위해서입니다. 과거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 방산무기 독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직접 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는 반대파들이 있었기에 우리 기술진은 빡빡한 스케줄에도 대한민국의 방산 독립이 절대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엄청난 위상을 뽐내고 있지만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열렬한 반대가 있어 한국산 전투기 프로젝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제기가 모두 공개된 1년 전만 해도 국책기관인 카이다에서 KF-21 블록1이 공대공 전투기이기에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카이다는 블록2 버전인 공대지 모드까지 개발한 뒤 양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로 80대의 양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2 양산 후 공대지 개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블록2 100대를 양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잘못되어도 난관이 찾아오는데 순식간에 20대를 줄여버리자는 것은 사실상 KF-21 프로젝트를 진창에 쳐박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염원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KF-21 전투기는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하며 결국 보라매라는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공대공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인 공대지 미사일 기술력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공대지 무장을 떠올리면 단순히 무장창을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아주 정밀한 유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장과 다르게 없는 복잡한 작업인데 블록 단계에 따라 개발하며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 호환성, 공중력학 및 무게, 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설계 구조를 제대로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한다면 정작 블록3로 개량했을 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환경 적응 및 테스트, 검증 비용을 생각한다면 양산 중간에 공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경우 KF-21 전투기 개발 전체를 중단해야 할 중대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수출 협상도 모두 뒤집어지는 것은 물론 공군 전력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카이다는 KF-21 전투기 초기부터 사업 타당성에 딴지를 걸며 KF-21 전투기 사업을 무산시키려 해왔습니다. 개발 초기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KF-21 프로젝트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곳 역시 카이다입니다. 마치 자주국방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카이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겨냈지만 언제 또 카이다가 KF-21 전투기 개발에 찬물을 퍼부을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투기에 장착할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특히 제공권 장악으로 임무가 한정된 KF-21 블록1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본격적인 KF-21 공대공 무장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그중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야입니다.
공개된 영상만 본다면 공대함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입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 흡입을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존 미사일과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산화제가 적게 포함된 고체 연료에 불완전한 연소가스를 가스 제너레이터를 거쳐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연소기에 분사시키고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공기로 2차 연소하게 하여 추력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티어는 최고 속력 마하 4 이상, 최소 사거리 100km,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놀라운 비행을 보여주는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미사일 역시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티어보다 조금 더 앞선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는 달리 덕티드 로켓은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추력 조절이 가능해지며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 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단 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투기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장거리 300km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에 미사일이 전투기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흡입과 압축연료 혼합 및 연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 이유는 국제적인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미티어와 미국산 미사일은 주변국들이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 등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면 적국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시간과 예산,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국산 무장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2000년 이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액체 램제트 추진 기관을 개발했고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램제트 추진 기관에 대한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극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해냈습니다. 극초음속 공력 및 내열 성능을 충족하는 기체 구조와 초음속 연수기의 통합 설계를 수행하는 등 한국산 미사일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미사일에 대해 병행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오직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을 통해 독보적 타격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도 좋고 향후 기술 발전 향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더 나은지는 고민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무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에 국산 무장을 더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겠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는 미사일 시험을 다양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모든 시험이 순조롭게 되면서 실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대국에게 눌려 최대한 늦게 공식 발표를 하고 빠르게 무기를 완성시키고 있지만 지금처럼 순조롭게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숨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최근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 아비아시 온라인은 KF-21 전투기에 대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리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무장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 공군 전력이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한편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실제 미국 몇몇 언론에서는 러시아에서 개발했다고 공개한 전투기인 수호이 체크메이트와 KF-21 전투기를 비교해보아도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만이 유일한 성공을 가져갈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허상만을 가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근거로 랩터가 등장할 무렵부터 곧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던 수호이 57 전투기는 이제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6월 경부터 수호이 57 스텔스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해왔다고 추측되는데 수호이 57의 불안한 기체 성능으로 인해 적극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수호이 전투기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호이 57까지 추락하게 된다면 성능 관련 평판 훼손으로 인한 수출 전망 악화와 민감 기술 노출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극적 운영은 물론이고 생산량 역시 굉장히 소량 생산만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생산력은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보다 훨씬 늦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유의미한 비행 성과를 거두며 실전기체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6세대급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인 GCAP가 6세대급 전투기가 아닌 5세대급 전투기로 밝혀지면서 만약 이것이 개발되더라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 역시 계획대로 KF-21 전투기를 진화시킨다는 전제인데요. GCAP 전투기의 개발 완료 시점이 2035년인데 그 이전에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2035년까지라는 너무나 빡빡한 일정에 GCAP 전투기 성능에서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AI와 무인전투기 초음속 순항 능력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GCAP는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는데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목표하는 성능이 현재 미국의 F-22 수준으로 결정난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인공지능 AI와 무인전투기, 스텔스 무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전에 대공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배치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수준은 비슷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강대국들과의 외교에도 신경 써야 하고 북한과의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해 국방력에 대해 물밑 작업 후 밝히는 등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상황은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는데요. 100kW급 레이저를 개발 중으로 이는 발칸포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지만 명중률이 무려 99%이며 지속적인 레이저 발사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지상무기 파괴가 가능하여 공격보다 적전투기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뛰어난 교전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역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이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F-22 전투기의 핵심 능력인 초음속 순항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GCAP 역시 초음속 순항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음속 순항 능력이란 애프터버너 없이 시속 1609km, 마하 1.3 정도의 속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크루징이며 이 속도의 차이가 전투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기동하는 전투기는 정면이 아니라면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속 순항 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이 포기했던 덕티드 램제트 엔진 개발을 의지와 끈기로 성공해냈으며 미사일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 엔진 개발이 현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전투기 최강국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엔진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F-414 엔진이 아닌 F-414E 엔진을 받아 부착하게 된다면 이미 J-20 전투기와 GCAP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반도의 국한에서인데요. 중국처럼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처럼 3000km가 넘는 길다란 국토를 가지고 있다면 전투기의 슈퍼크루징,
초음속 순항 능력이 더욱 오랜 시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이 안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방어적 생각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넓은 지역을 나아가 전투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투하는 데 전투기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0 전투기와 GCAP에 비해 넓은 지역에서는 지속성이 떨어질지 모르나 넓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 수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는 개발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산 레이저 무기는 개발 과정에서 표적물에 대한 명중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며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고,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이래 단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시험평가에서는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속도만큼이나 성능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그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 무기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5세대 이하의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언급하면서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KF-21 진화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까지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중력이나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 특히 운동력학적 탄도 계산이 필요 없는 레이저의 직진 특성은 무기 시스템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인 이 레이저 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 무장체계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등장은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와 관련된 전술적, 윤리적, 법적 문제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투기 후발주자가 아닌 첨단 무기 개발의 선두에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 레이저 무기 개발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새로운 공격수단으로 레이저 요격 무기의 성과가 차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탑재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은 미사일 자체를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의 추적을 방해하는 수준이었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 중인 고에너지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하여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 병기를 장착하는 것은 미래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기에 KF-21 전투기가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카이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이스라엘과 미국과 같은 군사기술 선도국을 앞서고 있으며, 한국산 광학무기가 완성된다면 무인기의 치명적인 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의 선진국이라는 점은 미국도 실전 배치에 실패한 대공 레이저를 한국은 조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레이저 기술이 가장 발전한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광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등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적외선 센서로 20km 이상 떨어진 미사일을 감지한 후 14km 거리에서 추적하고, 미사일이 10km 반경 내로 접근하면 목표 지시 레이저를 조사하여 반사된 레이저를 반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 정밀 추적합니다. 미사일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진입하면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하여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추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강화한 것인데요. 국산 타겟팅 포드는 100만 화소의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를 이용해 주간과 야간에서 모두 표적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며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해 유도탄 및 폭탄을 정밀 유도하는 전투기용 전자광학 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레이더와 같은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KF-21 개발 사업 초기에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지 않은 이 기술들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서 한화 시스템이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한화의 국산 타겟팅 포드는 미국산 F-15 전투기에 장착된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참조하여 개발되었으며, 각 모듈을 별도로 구성하는 대신 통합된 공용광학기를 사용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했으며,
해상도 역시 미국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보다 높습니다. 현재는 동체 하부에 장착되는 형태로 개발되었지만 향후 KF-21 전투기의 완벽한 스텔스화를 대비하여 F-35 전투기와 같은 매립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KF-21 전투기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적의 유도탄을 탐지 및 추적해 고출력 레이저로 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놀라운 수준의 광학무기를 장착하게 되면서 경이로운 성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수백의 무인 드론을 격추시킬 한국산 공대공 레이저 무기가 빠르게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